종류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이제는 이제 쟁반형입니다. 쟁반. 한자로는 소반 또는 금반. 쟁반 반자예요. 굴산사지 처음 들어보셨죠? 강릉에 가면 이게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에서 동해안으로 산줄기가 쫙 내려오는데 이 가파르던 산줄기가 갑자기 어느 시점서부터 거의 평탄하게 딱 평야를 이루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요게 계곡이단 말입니다. 설악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 중에 작은 지류인데 이 물줄기보다도 7, 8m 높으면서 평평한 거예요. 7, 8m 높으면서 평평해요. 이 위에가 완전 평야지대예요. 그러면 침수날 일이 있다 없다? 침수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황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하도 황하가 범람을 잘하니까 저런 쟁반형, 금반형, 예? 저런 것들을 최고의 터로 쳤어요. 먹고 살 평야 나오지 물에 침수당할 일 없지. 소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자, 소반이 어때요? 다른 터보다 떠 있잖아요, 이 터가. 이해되죠? 그래서 주변에 어느 다른 터보다도 착 높아서 평평한 터. 그건 대부분 금반형으로서 아주 좋은 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뒤에 이렇게 잘생긴 봉우리까지 있으면 소반은 누가 들어요? 여자가 들잖아. 그래서 뭐라 한다? 옥녀가 소반을 들었다 해서 옥녀 소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쟁반반자가 어찌죠? 이 소반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소반형. 금반형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금반형. 뒷산이 없고 이 자체로 평평하기만 하면은 금으로 된 쟁반이다. 아주 고품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네. 자기 터는 가급적이면 좀 좋은 거 이름 붙여줘도 되잖아. 자기가 살 터인데. 그래서 지금 이 터, 이게 계곡, 이제 계곡이 흘러가요. 계곡 요 위에 또 여기서 또 위에 있죠. 이 계곡서부터 요만큼 말고 한 번 더 높이. 여기가 그 금반터예요. 한 3층 높이 이상 돼요. 요 집이요. 그러면서 그냥 평평하게 비스듬하게 내려가요. 평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근데 논을 하다 보면은 계단식 논이 되잖아요. 그게 한 계단이 넓어. 그럼 어느 정도 평평한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쫙 내려간다니까. 이래요. 그냥 위에서 찍으면 이게 계단이 한참 가다가 하나 내려가, 한참 가다가 하나 내려가고 막 이래요. 평평합니다. 앞이. 저게 무슨 좋은 땅이야 싶지만 네. 근데 굴산사지라고 하는 사찰은요, 지금은 지 이렇게 됐으니까 터만 남았다 이 소리예요. 굴산사지 했으니까. 네, 터지자인데 이제 교종사찰과 이제 선종사찰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 하려면 이제 좀 너무 오래 걸리려나?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알면은 나중에 실상사 같은 데 가서 이해가 돼요. 예,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옵니다. 삼국시대 때 이제 불교가 들어와요. 뭐 소수리망 때 고구려는 불교가 들어오고, 뭐 이제 눌지왕 때 백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버풍왕 때 2차돈 순교가 되면서 불교가 공인되고, 뭐 이런 소리 국사책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근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그 불교가, 자, 왕이 불교를 이제 활용을 좀 하게 돼요. 이때 나중에 이게 귀족 불교가 돼요. 왕이 활용한다는 소리는 일반 백성들까지는 아직 아니고, 불교를 왕이 믿도록 이제 권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불경들이 다 뭐에 한자잖아요. 한자니까 어렵죠. 예. 그 중에서 이게 귀족 불교가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 활용을. 자, 그러면 지금 통일신라한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중앙집권이 필요해요.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모든 권력이 어디로? 왕으로 집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불교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부처님을 믿고 따르라. 그래서 상구볼이 하와 중생이라.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하자거든요. 아래 하자.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라.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중생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왕이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온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곧 하나다 이래가지고 왕이 자기 통치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 한자가 같이 딱 되면서 이미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는 백성과 나는 격차가 있다 없다.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내가 이미 윗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한자를 굳이 일반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백성들에게 내만 똑똑하면 따라오게끔 하면 되잖아. 아주 특이하게 써먹은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종교가 된 거죠. 가르쳐서 교화시키겠다 이거지.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근데 이 말이 우리가 교육시키는 데는 당연한 방법이잖아요. 선생님은 알고 학생들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어찌 된다? 너희들은 무지랭이니까 내가 이끌고 갈 테니까 내 따라 온나 중앙 집권 시키겠다. 야. 그래서 경전을 파고드는 종교 쪽으로 불교가 확산돼 나가요. 근데 기득권을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귀족 불교가 되면서 이 팀들이 승려하고 당연히 짝짝꿍이 되죠. 고이면 썩는다죠. 그죠? 슬슬 부패는 이제 막 되고 있는 중이었어. 귀족하고 승려가 모여가지고요. 이때 종교가 만들어진 것들이 통일신라 중반대까지예요. 800년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80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이때는 귀족들, 그 다음에 왕,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800년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큰 사찰이 많아요. 대사찰이. 그래서 저 대사찰들 보면은 절이 커지니까 일주문이 여기 있고요. 한참 기어 올라와 갖고 건물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일주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대사찰이 만들어져 규모가 커지니까.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80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슬슬 부패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해공왕 이후서부터. 제가 경덕왕 이야기, 해공왕 이야기 해드렸잖아. 불구사 석굴암 할 때요. 기억 안 난디. 예. 임금이 성골계급이 무너졌잖아요. 오리지널 왕족의 씨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골계급이 나중에 이제 그렇지. 진골계급이 왕위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하들이 해공왕을 쳐 죽인 사람이 나중에 왕까지 됐다가 그 사람 또 죽죠. 신하들이 이제 왕까지도 노려다보는 일이 됐어요.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니까. 야, 이게 옛날에는 왕이라 하면 절대 넘볼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라가 왕답지 못하니까는 이제 신하들도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되는구나. 누구나 왕이 되는구나 하면서 신라가 분열을 하면서 여러 지방 호족들 세력이 왕한테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지방 호족들이 뭔가 대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때 중국에서 무엇이 들어오느냐? 달마대사를 시조로. 달마조사. 예? 달마대사가 뭐예요? 9년간 면벽해가지고 깨달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예? 그게 나중에 이제 홍인대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육조 해능까지 내려오고 육조 해능에 제자들의 증손자쯤 되는 이 스님들한테 육조 해능의 밑에 정도 손자뻘 되는 스님들한테 신라의 승려들이 당나라를 가서 공부를 이 사람 것들을 해와요. 그걸 입당승이라 그러거든요. 당나라로 들어간 승려를 입당승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이게 막 퍼졌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신이론이잖아요. 가르쳐서 깨닫게 해준다가 아니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하는 게 특이한 존재가 왕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해야 됩니다. 이 논리를 배워갖고 승려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걸 딱 갖고 들어오는 시기가 여기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이 뭐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를 말 바꿔서 참선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말 바꿔서 누구나 왕 될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서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누구나 깨달아서 이 참선할 선자잖아요. 그 종교를 선종이라 한다. 이론적인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선종이에요. 공부 못 해도 되는데 누구나 열심히 참선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사찰들은 지방 호족들의 보호를 받았으므로 큰 사찰이 된다 안 된다? 귀족하고 잽이 안 될 정도의 왕이 밀어주는 거하고 호족이 밀어주는 건 규모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선종 사찰들은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9개 정도 되는 절, 10개인가 조금 더 넘게 알고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 선종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지방 호족의 세력을 얻고 만들어진 절들을 뭐라 한다? 구산선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혹시 구산선문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10이라는 숫자는 인간 사람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산 최대의 이제 높은 숫자를 써서 구산선문 9개 좀 넘지만 그래서 이 구산선문이 이 선종 사찰들이 지방 호족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패된 통일신라 말 때요. 이제 통일신라 말이 됐죠. 부패된 교종 사찰과
전투를 벌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투라는 건 뭐다? 서로 가까운 데 붙어서 이제 견제 세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사라고 하는 교종사찰 옆에 실상사, 범어사 옆에 창원의 복림사, 뭐 이런 식으로 사찰들마다 그냥 큰 사찰 옆에 오대산, 오대산에 이제 그 무슨 절이야 기억 안 돼. 그거 옆에 굴산사. 그러니까 교종사찰 옆에 선종살이 딱 붙으면서 견제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적으니까 우리는 다 어느 사찰을 주로 가고 있어요? 교종사찰 가고 있죠. 큰 사찰. 선종사찰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교종사찰은 첫 번째 거, 교종사찰 가르치면 된다는. 교종사찰의 일주문에서부터는 대사찰까지 가니까 절이 커졌죠. 그리고 들어갈 때 일주문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대웅전까지 올라가는데 헉헉거린다, 안 헉헉거린다? 기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갖고 또 어떻게 해놨어요? 밑으로 기어 지나가라 이거지. 그걸 누하진입이라 하거든요. 누각 밑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라. 마지막에까지 가서도 대웅전 앞에 있는 건물 누각 있잖아요. 그 누각까지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헉헉거리는데 이제 대웅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부처님 뵙기 어렵다가 교종이에요. 근데 선종은 뭐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백성이 임금까지 보는데, 백성이 부처님까지 보는데, 예? 힘들게 봤다면 교종이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선종은 백성이 누구나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일주문과 대웅전이 엄청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머지 요사체들도 필요하고 딴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갔어? 다 옆으로 빠져요. 백성과 신하가 부처가 바로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종사찰은 아래 위로 길고요. 사찰들을 보면. 선종은 대체적으로 정사각형이거나 옆이 길어요. 왜? 백성이 바로 부처되는 게 이렇게 짧아야 되니까. 건축물 구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상사단 말이에요. 잠시 좀 많이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굴산사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제가 여기서는 그걸 안 할 거니까 하나하나 사찰 풍수를 큰 사찰별로 쫙 시대별로 쭉 내려오면서 제가 강의를 테마 풍수 강의를 안 할 거거든요. 풍수 이론 강의하는 데까지가 끝이라. 그래도 앞으로 몇 달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릉 풍수 따로, 사찰 풍수 따로, 궁궐 풍수 따로 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득은 안 되거든. 수강료 대비. 그건 제 방송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잠시 말 나온 김에 총알같이 간단하게 한 10분짝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상남도 양산에 영산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입니다. 밑에 집들이 보이고 위에 대학교가 보이죠. 밑에 집에 비해서 위에 터가 좀 붕 떠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꼭 밥상 위에 올라간 것처럼. 저런 형이 소반형, 금반형인데 좀 더 평평하고 면적이 넓으면 금반형이요. 좀 작으면 소반형이라고 하고, 뒤에 옥녀봉이 붙었으면 옥녀 소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거 조금 더 또 다른 사진이 있나?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단 말이야.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 밥상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은 느낌. 그러면 뒤에는 옥녀봉이 있다 없다? 뒤에 옥녀봉이 없으니까 그냥 금반형. 그냥 소반형.
자, 그 다음에 밑에 생활풍수 같은 거 한번 좀 하나 하고 갈까요? 요 생활풍수를 보면 1인당 6평. 이걸로 이제 형국론이 끝이 납니다. 예. 너무 큰 집에 사람 적게 살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는 말끼리 귀에 눌린다 하죠. 예. 요즘으로 치면 풍수가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전용 면적, 이거 지금 이제 실내 풍수 인테리어예요. 실내 풍수. 전용 면적 1인당 6평이다 이거지.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전용 면적 4인 가족 24평이고, 그 다음에 공유 면적까지 치면 대략 4명이서 살 때는 32평이면 된다 이거지. 공유 면적까지 다 합하면. 그럼 32평에서 4명 사는 아무 지장이 없다. 80평 아파트에 4명 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 하나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과음 질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엄마가 밥하고, 지금 여자들이 부엌에 살 때 좋은 밥 봐야 한꺼번에 일 헤쳐내려면 하나는 쓰르면서 가스불 줄이고 냉장고에서 먹어내고 또 가스불 줄이고 하나는 버무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남편 따끈따끈한 밥 주려고 따끈따끈한 찌개 만들어 주려고 떡떡떡떡떡 하고 된장찌개는 끓이고 있고 하나 집어넣고 또 꺼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상범아 밥 먹어라 했는데 멀어. 그러면 이거 놔두고 야 밥 먹어라 또 총을 같이 갖다 또 해요. 근데 안 와. 못 들었다. 잘 안 가지? 한 번만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또 하다가 찌개는 이제 다 맛있게 됐는데 음식한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맛있을 때, 가장 따끈따끈할 때 먹이고 싶은 거. 또 안 와. 빨리 와. 빨리 시끄러. 빨리 와. 너 그만 그 게임 그만하고 빨리. 음식 식어. 근데 또 안 나와. 세 번째는 열 채인다 안 채인다? 채는 거야. 그럼 야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들한테 뭐 하나 좀 물어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상범아 하고 딱 불렀는데 꿈쩍도 안 해. 그래 첫 번째는 좀 못 들었나 싶어. 거리도 머니까. 그래서 조금 큰 소리로 상범아 하고 조금 크게 불렀어요. 근데 안에서 끼꾸도 안 해.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열채가지고 이제 야 소리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아들은 그때 처음 들은 거야. 야 소리를, 나 부르는 소리를. 그럼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왜 과음 질러? 내가 지금 몇 번째 불렀는데 너 이러느냐고. 그럼 벌써 부자간에 모자간에 오고 가는 내용이 과음으로 시작해서 과음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거를 친한 사이라면 오해가 금방 풀리겠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갈등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더 격화시키는 일을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럼 최소한 32평급이라면 공유면적 포함해서 32평급이라면 음식하고 있다가 대충 알잖아요. 방세개. 야 밥 먹어라 하면은 들릴 정도는 되잖아. 한 번만에 불렀을 때 톤이 안 높아졌을 때 불렀을 때 모든 가족이 최소한 엄마 나 공부하는데 좀 시끄러 테레비 볼륨 좀 줄여줘가 될 정도 작은 집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서울대 학생들이 뭐 전부 다 지방 갖고 공부하면서 서울대학교 갔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지. 밥상 놓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갔지. 반기문 대통령이 뭐 자기 책상 갖고 공부해 시작했어요? 그죠? 응. 그래서 너무 큰 거를 너무 큰 거는 화목을 깬다 이거지. 우리 제일 귀한 선생님. 싸움 속에 정든다고? 네. 자, 그래서 집을 예를 들어서 집을 40평짜리를 짓는데 1층짜리로 40평을 짓는 거 하고요. 20평 나눠가지고 1, 2층을 지어서 가족이 쓸 때 그럼 부부가 위에 있던 자식이 밑에 있건 따로 잘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랬을 때 어느 게 좀 더 좋아요? 한 번 이야기했을 때 한 번만에 올 수 있는 집들이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언젠가 지었다 1, 2층 짓다. 그런 붐이었지. 예, 때가 예. 옛날에 가수도 바꿨지.
자, 그럼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현국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또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